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 수학 지도 원리.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수 지도의 첫 번째 영상으로서 전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자연수 개념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자연수 개념을 원만하게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전수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러 문헌에서는 다양한 전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들 중에서 분류하기, 수의 직관적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류하기와 수의 직관적 인식이 또 이러한 경험과 활동이 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하고 습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실제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입학하여서 본격적으로 수 자체를 경험하기 전에 이러한 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물론 유치원 누리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수 개념이 필요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분류하기, 그다음에 규칙성 찾기, 묶음 인식 또는 집합 형성이라는 세 가지 전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수 개념은 분류하기입니다. 분류하기는 지난번 강의 수학의 특성 추상화에 대해서 추상화를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C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categorization, 두 번째는 construction, 세 번째는 concep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단 수 개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개념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습득하는 단계를 생각할 때 그것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범주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것끼리 한데 묶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주화는 또 분류하기란 말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범주화, 카테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동일한 속성을 갖는 대상들끼리 집합으로 묶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류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류하는 경험이 결국은 수 개념의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물론 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 개념 형성에 필요한 어떤 분류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한번 지난 영상에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가 언덕에 앉아서 저기 양을 풀어놓고 초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양치기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구름도 보이죠? 구름. 또 뭐가 보이나요? 네, 나무들이 보입니다. 물론 초원에 양들을 풀어놨으니까 양들도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바위, 하늘, 이런 기타 여러가지 자연 사물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 사물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류 1.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자,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것들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네, 여기 생선이 있네요. 여기는 뭐죠? 위쪽에는 그래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것들 이라고 분류를 했겠죠. 아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 생물, 그렇죠. 그래서 양치기가 현재 보고 있는 사물들을 대해서 첫 번째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분류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어떻게 분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구름. 그렇죠? 또 아래에 있는 거에는 바위, 나무, 사람, 양.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는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 객체를 보고 자신의 선 경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물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인 것, 그렇죠? 둘인 것, 셋인 것,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인간이 하나, 둘, 셋, 1, 2, 3 이라는 수를 발명하기 전에 사물의 개수를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수 발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양치기가 그날 양들을 끌고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마리를 아침에 처음에 초원에 도착했을 때 내가 몇 마리를 데리고 왔고, 그렇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수만큼이 다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양의 수만큼 돌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돌멩이 수를요. 그래서 양이 한 마리 나가면 돌멩이 하나, 두 번째 양이 나가면 돌멩이 둘, 세 번째 양은 돌멩이 셋이죠. 이때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이친, 이, 산, 시 이런 수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돌멩이와 양 각각의 한 마리씩 1대1 대응만 시키는 거죠. 이렇게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되면 아침에 내가 끌고 왔던 양의 수와 집에 돌아갈 때 양의 수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분류하기는 이와 같이 사물의 개수가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끼리 분류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류의 경험은 1대1 대응의 원리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대1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짝짓기 활동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과서를 보면 하나, 둘, 셋, 1, 2, 3이라는 수나 숫자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보세요 해가지고 1대1 대응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또한 분류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인간이 수개념 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카테고리자이션,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끼리 묶는 것이죠. 나무라는 개념은요, 그렇죠? 반드시 서 있고 옆에 뭐 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러한 개념은 또 추상화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개수의 사물끼리 묶는 경험, 분류하는 경험이 수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경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수 개념은 묶음 형성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는 꽤 중요한 경험인데요. 인간은 어떤 물체의 개수를 직접 세지 않고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구슬이 이만큼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몇 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구슬의 개수가 3개인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세지 않고 알았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세계는 하나, 둘, 셋 세지 않고 직접 그냥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 인간이 어떤 물건의 개수를 몇 개인지 판단하는 시간을 따져서 봤더니 최소한 7개까지, 성인의 경우 7개에서 9개까지는 물건의 개수를 직접 세지 않고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의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한 5개 정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까지는 물건의 개수를 세지 않고 그것의 개수를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수학교육학에서는 서브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서브타이징. 그런데 우리가 물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의 5개까지는 물건의 개수를 세지 않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낱개의 물건의 개수만 한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100모형이 몇 개입니까? 4개. 10모형이 몇 개입니까? 3개. 1모형이 5개. 낱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세지 않고 그것의 수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듯이 이것을 확장하여 수모형의 개수 또한 그것을 세지 않고 넷이라고 세고 그러면 400, 10모형이 3개라고 세고 30, 1모형이 5개라고 세고 5라고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전수 개념 중에서 서브타이징, 묶음 형성은 어떤 물체의 개수를 직접 세지 않고 그것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묶음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묶음인식은 수의 직관적 인식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놓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빨간색 점 5개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7개네요. 7개. 그 아이들이 개수를 어떻게 셀까요?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몇 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7개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3, 1, 3인 거죠.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3, 1, 3으로 보였다는 거죠. 왜죠? 그 아이는 3이 서브타이징 한 거죠. 3을.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2, 3, 1 해서 7개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는 2, 3, 1 이렇게 봤겠죠. 2, 3 또한 서브타이징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이미 묶음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기본적으로 2개, 3개 정도는 이미 묶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 5번째 보면은 4, 3. 어떻게 봤어요? 4, 3은?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여기 4, 3. 또는 3, 3, 4. 이렇게 보내죠. 또 어떤 애는요? 5, 2 본 거죠. 5, 2. 5, 2. 이렇게 본 거죠. 이러한 서브타이징, 다시 말해서 묶음 인식은 이후에 학생들의 수 개념과 또는 연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덧셈 예를 들어볼까요? 덧셈 학습에서 이 서브타이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문장질 한번 이런 문장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는 구슬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수가 구슬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똘똘이가 2개를 더 주었습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덧셈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묶음 인식을 할 수 있는 아이와 묶음 인식이 아직 미발달된 아이 사이에 있어서 이런 덧셈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수가 처음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랬죠? 5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똘똘이가 2개를 더 주었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브타이징을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브타이징 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셉니다. 어떻게 세고 있어요? 모두 세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 둘, 셋, 넷, 5, 6, 7. 이 아이에게 묶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뭐냐면 모두 세기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셉니다. 5, 6, 7이라고 세요. 5, 3, 5, 6, 7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세기 방법과 두 번째 세기 방법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세기 방법은 낱개를 단위로 해서 그것들을 모두 셌죠. 아직 둘, 셋, 넷이라는 묶음, 집합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요, 그래요. 5을 하나의 집합 또는 단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위로 세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위로 세기. 카운트 온이라고 합니다만 위로 세기 전략. 그래서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서브타이징, 물건의 개수를 잠깐 보여주고 몇 개인지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이런 훈련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각 그림 3개를 1초만 보여주고 몇 개인지 판단하게 하고, 5개 그림을 보여주고 몇 개인지 판단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셋, 넷, 5개를 직접 헤아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활동과 연계되어서 3개, 4개, 5개 정도는 세지 않고 하나의 집합, 셋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결과 이러한 덧셈 문제를 해결할 때 전략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전략과 같은 전략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묶음 형성은 수 개념과 관련도 있습니다. 우리 성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7개의 물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7이라는 수가 일이 7개 모여있어, 어떤 낱개가 7개 모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냥 7은 7인 거죠.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말해 7이라는 수가 어떤 2개의 수로 쪼갤 수도 있고, 그 쪼개진 수가 다시 7이라는 수로 모을 수도 있다는, 이런 수학적 용어에서는 분해와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교과서적 용어로는 가르기와 모으기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은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서 7은 7이지 7이 셋과 넷, 넷과 셋, 둘과 다섯 또는 하나, 셋, 셋으로 쪼갤 수 있는 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한 수의 분해와 합성을 가르칠 때 위와 같은 그림, 즉 아이들의 묶음 인식을 형성을 도우면서 또 그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가르기와 모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묶음 인식 능력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며, 또한 이런 묶음 인식이 왜 자연수 개념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자연수 개념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누리교육 과정에서, 즉 유치원 단계에서 3살, 4살, 5살 여기까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6살, 7살 단계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해보는 개념. 만약에 분류를 했으면은 너는 왜 그렇게 분류했니? 라고 한 번쯤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아이들이 묶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들. 한 발 더 나아가 묶음을 형성했다면 그것들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표현해 봄으로써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학습하게 되는 가르기와 모으기의 학습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